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 옳다고 굳게 믿어왔던 생각이 사실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미국 역사학자가 한국 영화 하얼빈을 통해 그가 어릴 적부터 가져온 일본은 항상 옳고 선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을 다룹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했던 그가 어떻게 진실을 마주하고 안중근 의사의 삶의 감동을 받았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카터입니다. 저는 미국 시애틀 출신이지만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일본 도쿄 외곽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보냈습니다. 제 할머니는 2차 세계대전 전후를 겪은 세대였고 일본의 발전과 역사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집에서는 늘 일본은 다른 나라를 도왔던 문명화된 나라라거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문화를 전파해준 선구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고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육도 이를 뒷받침했죠.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후진국을 근대화하기 위한 선의였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일본은 항상 선하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고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할 때도 저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관점으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는 듯한 사건이 발생했죠. 때는 작년 가을입니다. 당시 저는 도쿄에서 열린 국제 역사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날 저녁 동료 학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 한국인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혹시 하얼빈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중근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저로서는 안중근을 단순히 일본의 지도자를 공격한 범죄자로 여겼죠. 하지만 동료들의 추천에 따라 큰 기대 없이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극장에 앉아 스크린에 비친 영화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외치는 장면은 그야말로 제 머릿속에 벼락을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항상 옳다는 제 평생의 믿음과 안중근 의사의 행동이 보여주는 진실 사이에서 저는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근대화를 이끈 영웅이라 믿어왔는데 그가 한반도에서는 식민 지배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본 그날 밤 충격에 빠진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참 동안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와 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 혹시 내가 잘못된 편견 속에서 역사를 봐온 것은 아닐까? 가까스로 몸을 추스른 후 답을 찾고 싶었던 저는 컴퓨터를 열어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애, 그가 남긴 글들, 특히 동양평화론을 발견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을 비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이 함께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보던 일본 제국주의와는 정반대의 비전이었죠. 제가 안중근 의사를 조사하며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랐던 건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철학과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강조하던 문명개화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식민 지배는 사실 한반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남긴 폭력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일본의 제국주의는 그저 다른 이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려진 허상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위대한 글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행동이 단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동양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말하고 싶다. 이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귀한 이상을 가진 사람이 단순한 범죄자로만 그려졌을까? 저는 이 고귀한 질문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밤새 자료를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기록을 비교해보고 서양 학자들이 남긴 평가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평화를 꿈꾸며 목숨을 바친 혁명가였다는 사실을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일본의 역사 교육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무조건적으로 믿어왔던 일본의 역사적 서술이 사실은 왜곡된 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대학에서의 역사 수업까지 제가 익혀온 지식들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선구자였다. 다른 나라를 지배한 것은 그들을 문명화하기 위한 희생이었다. 식민지는 일본의 도움을 통해 발전했다. 이런 주장들은
제가 일본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할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얼빈은 그 신념을 지금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파헤치면서 제가 믿어왔던 역사란 사실상 일본 중심의 왜곡된 시각에서 쓰였다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과정은 제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자부했던 제가 알고 보니 스스로가 선택적으로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무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 보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 불타올랐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로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저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활동했던 시대는 20세기 초반이고 지금의 한국은 고도로 현대화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낯설었기에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본인이라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었죠. 내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가 일본, 중국, 한국이 서로 협력하고 평화를 이루는 아시아를 꿈꿨던 것처럼 저도 그가 바라본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의 세련된 디자인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도 매끄러웠고 도시로 들어가자마자 펼쳐진 고층 빌딩과 역동적인 거리의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역사와 같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저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곳이죠. 이곳에서 저는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내부를 걸으며 당시의 한국인들이 겪었을 고난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서울 시내를 걷는 동안 저는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이런 아픈 역사를 딛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성장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알아가기로 결심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그의 유품과 글들을 보며 저는 그가 단순히 조국의 독립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인물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기념관 한편에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동양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훗날 나의 뜻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며 저는 마치 그가 지금의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그의 사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동시에 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회복력을 가진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이상이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돌아본 후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인데도 안중근이라는 이름은 제게는 물론이고 많은 서구 역사학자들에게도 낯설었습니다. 기념관에서 만난 한 한국인 큐레이터에게 이 질문을 던지자 그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사상과 철학은 분명 세계적으로도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역사는 많은 부분 왜곡되었고 독립 후에도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이루느라 세계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한편으로는 이해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물은 세계사 교과서에 흔히 등장하는데 왜 그의 반대편에서 싸웠던 안중근 의사의 이름은 빠져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제 연구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기념관을 나와 저는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잠시 쉬며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찻집 주인인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에요. 그는 단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준 분입니다. 이후 만난 젊은 대학생들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세대에게 큰 영향을 줘요. 그분이 꿈꿔왔던 동양평화론 같은 사상은 요즘 세대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하죠. 이 대화는 제가 안중근 의사의 영향을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금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활기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며 저는 점점 이 나라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로 이어졌고 저는 무심코 제 어릴 적 기억 속의 할머니가 했던 말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배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찻집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제 친구들의 표정은 어딘가 경직되었고 다른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조차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동안 몰랐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그건 일본에서 만든 역사적 서술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게 당했던 고통은 절대 근대화를 위한 정당화로 설명될 수 없어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제 내면은 부끄러움으로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배우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편견을 무심코 꺼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실을 찾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제가 배운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실감했죠. 동시에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성장의 과정이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입장에서 배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진지한 태도로 그들의 생각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자신들의 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현실과 그들이 싸워왔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에 가담한 죄로 고문을 받았고 온 가족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평생 일본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시아 전체의 화합을 꿈꾸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안중근 의사님의 영향을 받으셨기 때문일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진짜 평화는 용서로부터 시작된다였거든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과거의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의 평화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지금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연구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나라가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일어선 과정은 세계에 큰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용서와 화해에 대해 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들이 안중근 의사를 언급하며 그의 행동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더 큰 이상을 향한 헌신이었다고 설명했을 때 저는 진정한 용서와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며 그 목적이 단지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동양 전체의 평화를 위해 서로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쓴 동양평화론의 한 구절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약하면 외세가 침입하고 강하면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단순히 일본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 또한 함께 평화를 이루어야 할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들이 일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게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찻집에서 만났던 노년의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에요. 안중근 의사님도 그걸 아셨을 겁니다. 미워하는 대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셨죠. 그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움을 정의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었죠. 안중근 의사가 남긴 용서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되었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한국인들의 삶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념관에서 본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죽은 뒤라도 내 뜻은 살아남아 동양의 평화를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지금도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연구와 탐구를 단순한 개인적인 학문적 호기심으로만 여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작은 공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태극기를 든 동상이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구를 읽으며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 하얼빈을 보며 느꼈던 충격,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삶과 철학이 제게 남긴 깊은 울림까지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곧바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죠. 이 책은 단순히 안중근 의사를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남긴 메시지가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책을 집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자료들 외에도 서구 학자들이 쓴 관련 연구를 읽고 일본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진실에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서구권 독자들에게 안중근 의사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정의를 꿈꾸었던 인물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안중근은 단지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정의란 특정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이 단순히 한국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의 역사 속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책이 출간되자 처음에는 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간 후 몇 주 만에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안중근 의사의 철학을 오늘날의 국제 관계에 연결한 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미국 대학에서는 이 책을 교양 과목의 필독서로 선정했으며 일본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책이 영어권 독자들에게 안중근 의사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출간 후 각국에서 열리는 역사 세미나와 강연에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열린 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철학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이는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연을 마친 뒤 한 한국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덕분에 안중근 의사님이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게 된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은 저를 더 큰 책임감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 활동을 마친 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동양평화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국제적 평화 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팀을 구성한 것이죠. 이 프로젝트는 안중근 의사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가 말했던 용서와 화합의 정신은 이 연구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기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안중근 의사를 연구하고
그의 이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제 연구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그 뜻은 낳는다. 안중근 의사의 뜻은 오늘도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남긴 이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의 삶과 철학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평화와 정의는 그의 메시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